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리아스를 공부하게 된 강대진입니다. 일리아스는요,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서사시인데요. 먼저 이 작품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세계문학 전집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언제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리아스, 그리고 같은 저자 호메로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오디세이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요. 이 두 작품은 서양 최초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유럽이 세계문화의 중심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요. 이 지역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문명 발상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진성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명 세계에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제일 가까운 그 유럽의 제일 동쪽, 거기 히랍 땅에서 제일 먼저 문화가 발전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히랍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요 나라는 대개 여러분들이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대체로 로마 사람들이 그 히랍 땅의 서북쪽 지역, 그러니까 발칸반도 제일 남쪽에 어떤 작은 반도가 있고요. 그 반도 제일 밑에는 펠로폰네소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의 서북쪽, 자기네 이탈리아에 가까운 쪽을 그라이키아라고 불러가지고 그것이 유럽 전체에서 이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 것이 히랍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히랍이라고 부르거나 헬라스라고 부르기를 권고하는데 제 말을 따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잠깐 지도를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제일 그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럽의 가운데쯤에는 긴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대체로 한국에서는 서양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상당히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서도 제일 동쪽에 있는 히랍도 그렇고요. 중간쯤에 있는 로마도 우리보다 역사 전개가 훨씬 이릅니다. 그 히랍의 문화적 전성기는 기원전 5세기였고요. 그 뒤를 이은 로마도 문화적 전성기가 기원전 1세기쯤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였고요. 그래서 그다지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 히랍과 로마는 대체로 중국하고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고, 이 둘보다도 더 역사가 먼저 전개된 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먼저 제일 동쪽에 있는 히랍, 그 다음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리고 제일 서쪽에 있는 서유럽, 이런 식으로 빛이 차차차차 번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히랍 땅에 제일 먼저 그 빛이 비쳐가지고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성과가 일리아스고, 또 같은 그 저자의 오디세이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이 히랍을 본받고요. 그리고 서유럽이 로마를 본받아가지고 이 두 작품이 유럽 전체의 고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작품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최초의 작품이니까 당연히 그렇기도 하겠지만서도 그것 말고도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짜임이 탄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양과 서양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행동 지침이 발달해 있고요. 서양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강합니다. 서양의 그 필독서 목록을 쭉 보시면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랍 비극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쭉 내려오면 셰익스피어 같은 것도 있고, 아주 근래에 뭐 도스토옙스키나 카프카 같은 것까지 이야기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양의 책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대체로 경사자집 4개로 분류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삼경 같은 경전들, 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들, 자라고 하는 건 제자백과, 집은 문집입니다. 여기에 이야기책이 들어갈 그러한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점점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동양 고전만 읽을 게 아니라 서양 고전도 공부해가지고 조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원래 의미가 있지 않고 별로 말하자면 또 질서가 있지 않은 그런 것들에게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것들입니다. 이전까지 아무 질서도 없던 것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질서 있게 맥락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어쨌든요, 서양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야기책인데요. 이것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플라톤도 호메로스를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리아스를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플라톤 선생님께서 국가라는 책에서 일리아스의 이러저러한 구절들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리아스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플라톤이 읽지 말라고 해서입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그걸 읽어야 돼요. 조금 웃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극 작가들도 요거 다 이어받았고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 근래 오페라, 현대 영화에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 전통인데 그게 다 호메로스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좋은 작품이다. 그래갖고 한번 읽어봐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작품은 대개 고전들이 그런 것처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다 손을 댔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지 제가 거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 가시면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보여주는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판매 지수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일리아스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 클릭해 보세요. 책이 굉장히 안 팔렸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제가 일리아스 설명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리아스보다 오디세이아가 훨씬 읽기도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이렇게 안 팔린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일리아스가 같은 작품의 1편, 오디세이아가 2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1편을 사요. 그런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편을 아예 사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1, 2편이 아니고요. 꼭 일리아스를 읽어야만 오디세이아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읽고 나서 일리아스 읽고서 오디세이아 읽으면 훨씬 좋기는 하죠. 제가 갑자기 딴 얘기 했네요. 그래요. 자, 어쨌든 저는 일리아스 소개할 때 처음부터 이것이 읽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읽지 말라고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못 읽는지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거 넘어갈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쭉 제가 그거 설명할 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작품이 이래서 매력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 강의를 하는데 일리아스를 직접 읽으실 분들을 이렇게 목표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약간 상치되는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바쁜 세상에 누가 그걸 다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앞에 거와는 상치되지만서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요약해가지고 안 읽었어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보시죠. 자, 이제 일리아스가 왜 중요한지, 일리아스가 최초의 작품이고 그것이 서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스토리텔링으로서 우리에게 현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일리아스를 읽을 때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리아스는 서사시입니다. 여기서 서사라는 말은요,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사시란 무엇이냐?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운율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그것의 뒤를 이은 로마 서사시들은 장단격입니다. 장단단 하는 운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율에 맞추다가 보니까 장애물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사람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같은 구절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일리아스가 장단단 한다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그 히랍 글자를 앞에 띄워놓고 같이 보시죠. 히랍 글자들 사실 배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뭐 로마 글자하고는 그 에타 정도나 다를까요? 뭐 람다 정도나 다를까? 그냥 일단 앞에 띄워놓은 걸 같이 보시죠. 자, 이게 일리아스의 첫 부분입니다. 맨이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 디우 아킬레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약간 그 산문 비슷하게 읽었는데 원래는 맨이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 디우 아킬레우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제 너무 좀 운율을 강조해서 읽은 거고요. 장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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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단단 대신에 장음 하나 써도 됩니다. 장장 장단단 이런 식으로요. 맨이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 디우 아킬레우스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을 쉬지 않고 그냥 읽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능숙하게 하자면 맨이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 디우 아킬레우스 울로멘 엔햄 유리아 카이오스 알게테케 볼라스 딥시 무스푸시 카사하디 프로이압센 헤론 아우투스 델로리아 테우케키네시 노이오노이스테파시 디오스 텔레이오토 불레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은 이제 그 현실적인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늘 같은 구절은 같은 사물은 같은 구절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발이 빠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제논의 영리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논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세상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냥 환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증거로 거북이가 앞에서 출발하면은 아무리 바른 아킬레우스라도 뒤에서 따라갈 때 따라잡지 못한다. 먼저 절반을 먼저 그 거북이가 있던 데까지 가면 거북이는 또 앞으로 가고 그 자리까지 가면 거북이가 또 앞으로 가고 또 쫓아가면 또 앞으로 가고 무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쫓아간다.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사실 이거 적분 개념만 알아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왜 여기서 갑자기 아킬레우스를 등장시켰냐? 아킬레우스가 제일 발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요. 아킬레우스 나올 때마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했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저렇게 했다. 아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이 빠르고 누워 있어도 발이 빨라요. 자고 있는데 발은 빨라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신들은 늘 행복한 것으로 돼 있어요. 행복한 신들은 이렇게 했다. 행복한 신들은 저렇게 했다. 그래갖고 웃겨요. 어떤 때는 두려움에 떨었다. 행복한 신들은. 아니 떨고 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작품이 글자로 쓴 게 아니라요. 문자 없이 창작돼 가지고 우리나라 판소리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서양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판소리 봤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창작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공연하던 거 그런 거를 기록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밀만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발견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번 공연할 때마다요 구절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같은 주제를 이렇게 강의하고 다음 날 가면 저렇게 강의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맞춰보면 해야 될 얘기는 여기서건 저기서건 결국 다 했어요. 근데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하고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 먼저 하고 그런 것처럼요. 일리아스 시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할 때 오늘은 이렇게 짜맞추고 다른 날은 저렇게 짜맞춰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율을 맞춰야 되니까 운율에 맞는 구절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떤 구절 나오면 그 구절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 공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레고 블록을 한 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청중이 원하는 대로 오늘은 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배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목마 만들어 보세요. 목마 만들어 줘요. 공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고 블록 가지고 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료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세 개 붙여놓은 게 아니라요. 원래 길쭉한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길쭉한 레고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필요할 때마다 발이 빠르다가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짜증나 죽겠네.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원래 이거 다니면서 공연하던 거 해놔가지고 더구나 글자 없던 시대에 나온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 이거 알고 있어. 그래서 또 나왔구나. 익숙하지.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한 곡에 넘어갔습니다.
이 짜증나는 구절들을 넘어서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리아스 그거 트로이아 전쟁 다룬 거지. 그러니까 트로이아 전쟁 맨 처음에 파리스의 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킬레우스 부모님의 결혼식이 나오고 헬레네가 납치가 되고 그녀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전쟁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열어보면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맨 앞에 어떤 여신에게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리아스의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일리아스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분노 주제, 하나는 전쟁 주제예요. 여러분은 일리아스의 대체로 큰 주제, 전쟁 주제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작품은요. 제목은 일리아스라고 붙여놨는데 제목 설명을 여기서 할까요? 일리아스라는 말은 일리온에 관한이라는 원래 형용사였습니다. 일리온에 관한 시라는 뜻인데 시라는 말 빼고서 앞에 부분이 그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리온은 뭐냐?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 트로이아라고도 부르고 일리온이라고도 부르냐? 그 트로이아의 조상 중에 일로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일리온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이거는 대체로 도시 이름으로 사용되고요. 트로스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을 딴 트로이아는 대체로 지역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두 가지 그냥 섞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리아스라는 제목은 일리온에 관한 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시, 즉 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붙여놓고 작품을 트로이아 전쟁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여러분들은 대개 그 파리스의 판정에서 시작해서부터 목마 작전까지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얘기하지 않고요. 중간으로 갑자기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그 전쟁 10년째에 일어난 며칠 이야기만 하다가 맙니다. 뭐야? 그러면 이거 일리온에 관한 시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관한 시라고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아킬레이스란 이름이 안 붙고 일리아스란 이름 붙었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전쟁의 시작과 전쟁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기원전 8세기에. 어쨌거나 그 시대에 벌써 굉장히 이야기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얘기하는 건 조금 재미없다라고 생각해서 중심으로 탁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짧은 얘기를 하면서 앞뒤를 다 채워넣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리아스의 직접적인 주제는 분노 주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쩌다 생겨나서 어디로 방향을 틀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일리아스의 줄거리를 같이 간추려 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로이아 전쟁이 10년 계속됐는데요. 전쟁이 10년째 되던 어느 날 아킬레우스의 전체 지휘관인 아가멤논, 전체 지휘관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다릅니다. 제일 잘 싸우는 전사인 아킬레우스를 모욕합니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모욕해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서 전투를 거부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자기 그냥 전투를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군대가 좀 패배하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우스를 설득하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다른 이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갔습니다만 아가멤논이 어떻게 아킬레우스를 모욕했냐? 아킬레우스에게 배당된 여자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 전체 이유,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하고 일리아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빼앗긴 여자, 그 여자를 되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고요. 히랍군은 한동안 아킬레우스 없이 잘 싸우지만은 결국에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다 못해서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빌려 입고 전투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큰 공을 세우는데요. 이 파트로클로스가 세운 공 중에 제일 큰 거는 제우스의 아들인 사르페돈을 쓰러뜨린 겁니다. 일리아스는 굉장히 귀족적인 서사시여가지고 두 사람이 맞붙을 때 우리가 끝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과 제우스의 손자가 맞붙으면 제우스의 아들이 이겨요. 이 사르페돈은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그걸 파트로클로스가 쓰러뜨립니다. 그럼 파트로클로스의 신분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로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어린 사촌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리지도 않고 사촌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킬레우스의 고향에 와가지고 의탁해 있는 사람이고 아킬레우스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사르페돈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거는 파트로클로스가 그냥 보통 전사가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파트로클로스도 죽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는 순간에 아킬레우스도 절반 이상 죽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다 그러면 유심히 보세요. 대개 남의 옷 입은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인돼서 죽는데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르페돈까지 쓰러뜨리는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에게 죽는다. 벌써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름 몇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를 즐겁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양쪽 진영에 중요한 사람들의 목록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갈피에 끼워 놓는 겁니다. 히랍군 진영에 한 7, 8명, 그리고 트로이아 진영에 대여섯 명. 트로이아 진영은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 놓고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따금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트로클로스가 죽자 아킬레우스는 자기의 분노를 친구를 죽인 헥토르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대장간신 헤파이스토스가 새로 만들어진 무장을 걸치고 나가서 친구의 원수를 갚아요. 여러분 지금 듣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술술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좀 그 줄거리 요약이 빈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각 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가서 그 자기 친구를 죽인 헥토르를 죽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먼저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요. 그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시신을 학대하다가 결국에 신들이 중재하고 원수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시신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게 일리아스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 때문에 화가 나서 안 싸우다가 친구가 나가서 죽으니까 자기가 다시 나가서 친구의 원수를 갚고 그 원수의 시신을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리아스를 읽으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리아스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요, 전투 장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도대체 여기를 읽어도 전투, 저기를 읽어도 전투. 게다가요, 지금 누구네가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무개가 아무개를 죽였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누구네가 유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앞하고 맨 뒤만 빼놓고요, 계속 전투가 나와요. 그래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질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날짜별로 나눠놓고 읽어라 라는 거를 권고합니다. 전투는 딱 나흘간 멀어집니다. 전투 첫째 날은요. 자,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전체가 24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게 길어? 그리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 얘기하면은 다음 시간에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에 갔더니 7권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오늘날에 그 책 한 권에 들어갑니다. 24개 부분, 두루마리 권자예요. 두루마리 24개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조금 길고 어떤 건 짧은데 1권에서 24권까지. 영어로도 북1, 북2 이런 식으로 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에서부터 7권까지가 첫째 날 전투입니다. 이 날은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날입니다. 양쪽이 아주 균형 있게 싸우고 뭔가 어떤 균형이 그 안에 보여요. 맨 앞과 전투 시작할 때하고 전투 끝날 때 대결이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디오메데스가 아주 잘 싸우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맨 앞에 있는 대결은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입니다. 자, 아킬레우스가 전투를 안 하고 제우스에게 자기네 편이 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아가멤논에게 거짓된 꿈을 보냅니다. 이제 트로이에 함락될 때가 됐으니까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진격하라고요. 그러자 트로이아 군도 그걸 맞으려고 나가요. 두 군대가 맞붙기 직전에 갑자기 트로이아 쪽에서 한 사람이 톡 튀어나옵니다. 파리스예요. 자,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아무나 나랑 붙자. 그랬더니 이쪽에서 메넬라우스가 뛰어나갑니다. 자,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의 원래 남편입니다. 파리스는 그 여자를 빼앗아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작품이 트로이아 전쟁을 다루는데 트로이아 전쟁은 여자 뺏긴 거 찾으려고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여자의 전 남편과 현 남편이 맞붙는다. 요거는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그 대결을 여기다 옮겨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쟁 초기에라도 이런 전투가 대결이 있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10만 대군이 왔는데 만약에 싸워가지고 메넬라우스가 지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약간 상징적으로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품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쟁도 새로 시작되는 걸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두 전 남편과 현 남편이 맞붙고요. 요거 맞붙으면서 조금씩 파리스가 밀려요. 자, 우리 같이 그림 보시죠. 여기 그림 보시면 히랍 도기 그림입니다. 자, 뭐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다 구운 질그릇들을 보통 도자기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깨트려 봤을 때 안에 흙조직 같은 게 남아있으면 도기라고 하고요. 안에까지 유리처럼 되어 있으면 그건 자기라고 하는데 자기를 만들려면 1300도 이상으로 구워야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18세기 될 때까지 자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갔고요. 이걸 이용해서 떼돈을 번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자기를 만들지 못하다가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도공들 잡아가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로서는 뼈 아픈 대목입니다. 사실은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들어설 때 중국의 자기 수출 공장들이 다 문 닫았는데 한국이 그때 그 기회를 잡았으면은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리고 그 일본에 잡혀간 도공들 사명대사 가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싫다 그랬대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저도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는데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훨씬 말하자면은 대우를 잘해줘서 그렇답니다. 자, 어쨌거나 서양에서는 자기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히랍도 도기만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도기를 만들었고요. 거기 특기할 만한 게 거기다가 굉장히 이야기가 풍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인데요. 여러분 우리 고려 청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간 무늬들 학이나 구름이나 꽃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서정적인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서양에는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풍부한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동양의 사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대체로 없는 그런 경향입니다. 대신에 동양에는 역사책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이야기를 조금 보충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앞에 도기 그림에 그 일반적으로 두 전사가 싸울 때 왼쪽에는 이기는 사람, 오른쪽에는 지는 사람. 그래서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파리스가 도망치고 왼쪽에는 메넬라우스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방패 같은 것도 잘 보시고 팔걸이와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오늘날의 그 전투 경찰이 쓰는 방패하고 똑같이 생겨서 저게 2800년 된 디자인입니다. 칼 같은 것도 잘 보시고요. 양쪽에는 도와주는 여신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체 첫날에 전투가 그 나흘간 벌어지는데 전투 첫날이 굉장히 균형 있다는 거 얘기하다가 조금 딴 데로 갔네요. 중간 부분에는 디오메데스가 굉장히 잘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수훈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셔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리아스 보고 있으면요. 야, 이야기 기법이라는 게 그다지 크게 발전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 영화 보면요. 막 전체를 보여주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거 보여주다가 그 중에 한 영웅에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여줘요. 이 사람이 잘 싸우면은 그게 이 사람 내가 이긴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잘 싸우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 사람 내가 결국에는 조금 밀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그 전투 첫날의 중간에는 디오메데스의 수훈기가 있습니다. 이 디오메데스의 역할은 뭐냐? 사실은요. 이 전투 첫날 자체가요. 굉장히 균형 있게 돼 있다 그랬죠. 이날은요. 제우스가 아킬레우스 없는 동안 트로이아군이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첫날은 히랍군이 이기질 못해요. 트로이아군이 이기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런데 여기 이거 왜 집어넣냐? 이날은요 아마도 지나간 9년,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분노 주제보다는 전쟁 주제를 말하자면 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근데 지나간 10년 동안 굉장히 잘 싸운 사람이 있어요. 아킬레우스입니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출전 안 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싸우던 모습을 보여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디오메데스는요. 욱하는 성질을 뺀 아킬레우스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잘 싸우는데 욱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 트로이아 이야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요. 테바의 이야기에 속한 겁니다. 옛날 신화들이요. 권역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이야기, 트로이아 이야기, 그 밖에 테바이 이야기, 오이디푸스와 그의 자식들 이야기가 테바이 이야기인데요. 이 디오메데스는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싸울 때 그의 아버지가 거기에 가담했다가 죽어요.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죽은 사람들의 자식들이 가가지고 테바이를 다시 공격해서 함락하는데 2차 테바이 전쟁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오메데스는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원래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을 여기 트로이아 이야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에 신화를 자기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자기 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디오메데스는요, 어쨌든 중간에 제가 여기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주 옛날 농담인데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목욕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나무꾼이 저기 숨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요. 그래갖고 선녀가 불러 세웠어요. 여보세요. 날개옷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인데요. 라고 그랬다고요. 좀 말도 안 되죠. 자, 나무꾼이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꾼과 선녀 그거고 또 하나는 금도끼, 은도끼인데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사람이 그 선녀와 나무꾼 거기에 나왔으니까 맞지 않잖아요. 디오메데스도 원래 다른 이야기에 나올 사람이 여기 나온 겁니다. 어쨌든 아킬레우스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오메데스를 여기 집어넣었다. 수훈기. 디오메데스의 수훈기가 첫날의 중간에 있고요. 그래요. 자, 맨 마지막에는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대결이 있습니다. 저기 헥토르가 그 중간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성내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야 나랑 아무나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아이아스가 나가게 돼요. 자, 첫 번째 대결이 전쟁을 시작하는 대결이라면은 요 두 번째 대결은 전쟁을 이어가는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맞붙는데 조금씩 헥토르가 밀려요. 그러다가 날이 저무니까 양쪽에서 전령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선물 교환하고 그만하자라고 해서 둘이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아스는 상대방에게 멋진 가죽띠를 선물하고요. 헥토르는 상대방에게 좋은 칼을 선물해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헥토르는 그 가죽끈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죽고 아이아스는 그 칼로 자결하게 돼가지고 원수에게서 받은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생겼다라 그럽니다. 이 대목에서 그림 하나 보실까요? 자, 독이 그림인데 자, 왼쪽에는 아이아스가 오른쪽에는 헥토르가 그려져 있어요. 헥토르는 약간 주저앉는 걸로 그려져 있고요. 그 아이아스 방패 앞에 둥그스름한 게 조금 이상한 게 있죠. 그 돌입니다. 옛날에는 먼저 창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칼을 쓰고 마지막에 돌을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이아스는 창, 헥토르는 칼, 그리고 중간에 돌이 그려져 있어요. 헥토르도 무장을 잘 하고 있지만서도 남자의 나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남자가 나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가지고 독이 그림의 여자들은 대체로 옷을 입고요. 남자는 나체로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헥토르의 투구도 원래는 이렇게 눌러 써야 되는데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뒤로 젖혔어요. 한국 사극에서도 멋진 탤런트들 기용하면은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투구를 안 씌우거나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로 나와도 헬멧을 안 쓴 걸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발상입니다. 어쨌든 요 대결이 끝까지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중간에 화해하고 끝나가지고 옛날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야 이러려면 못하러 싸웠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첫날이 앞과 뒤에다가 균형추를 집어넣어가지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집단 전투도 보면요. 한쪽이 유리했다가 균형이 잡히고 유리했다 균형이 잡히고 유리했다 균형이 잡히고 그래요. 유리한 건 대체로 히랍군입니다. 쓰러지는 사람 숫자도 보면은 약간 한 명 정도씩 트로이아군이 더 많이 쓰러져요. 그래서 이 전투 첫날은 그동안 히랍군은 이길 듯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트로이아군은 쓰러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그런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전쟁 주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